평일 오후 6시 을지로 시사 맛집 김혜영의 뉴스 공감.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혜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이신 방인성 목사님, 그리고 시국법회 야단법석 대변인이신 진호 스님, 또 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이신 김용태 신부님 세 분과 함께합니다. 세 분이 국정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특히 더 궁금해지는데 아마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 분 말씀을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좀 재미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유기적인 진행을 위해서 세 가지 키워드 봉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를 골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나오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김용태 신부님부터 하나 골라주실까요? 진행자님과 같은 색깔, 1번 핑크색. 네, 1번 봉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번 봉투에는 생태라는 키워드가 담겨 있습니다. 생태 얘기 한번 해볼 텐데요. 종교계가 핵발전에 반대하는 탈핵운동 비롯해서 또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냈었고요. 그래서 각 종교별로 생태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신부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 유언처럼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피조물은 사람만을 국한시킨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모든 피조물인데, 여기서 이제 생태와 환경의 차이를 먼저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환경은 인간 중심,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피조물들은 이용의 대상들입니다. 다분 인간 중심적인데,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란 차원보다는 생태란 차원으로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생태는 관계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네. 인간이 다른 것 위에서 군림하고 그걸 마음껏 이용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생태의 영성인데,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실 세상 우리가 정말 이 공동의 집인 지구이고 한 번 쓰고 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더불어서 함께,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함부로 훼손시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 형제고 자매라고 하는 그 관점 안에서 바라보고 있죠.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보살이었을 때 이제 12왕이라고 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환생을 하셨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있는데 매에게 쫓긴 비둘기 한 마리가 그 보살의 12왕 보살의 품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바로 이제 매가 쫓아와서 비둘기를 보았느냐라고 이제 묻죠. 네. 비둘기를 내어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는 비둘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둘기만 살리고 나는 그럼 굶어 죽으란 말이냐. 그거에 걸맞는 그러면 당신의 살을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벅지 살, 엉덩이 살, 그리고 어깨 살 뭐 다 이렇게 내어줬는데도 그 저울이 비둘기 쪽으로 기울지 그 높게 쌓인 살덩이 쪽으로 이렇게 기울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저울 위에 직접 12왕 보살이 올라가시고 난 후에 그 저울이 비둘기와 똑같이 균형을 이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낱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생명의 소중함도 다음 생에 부처님으로 오실 보살의 생명과 다르지 않다. 같은 무게다라는 가르침이세요. 네. 또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를 얘기를 하면서 바다가 넓은 쓰레기장인 것 마냥 붓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부처님을 죽이는 일인지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은 개신교계에서 바라보는 생태,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독교에서는 성서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생태계, 자연, 온 우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을 우리 인간이
특별히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이용해도 되는 것처럼 아까 우리 신부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거기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 잘 보호하고 가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11년 전에 원전 사고 인재입니다. 이거 우리 인간이 반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방사능 핵 오염수를 우리 인류의 우물에다가 붓는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심장, 하늘의 심장, 인간이 공유하게 쓰라고 했었던 이것을 갖다가 붓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일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일본은 뭐 도쿄전력이 이걸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그들은 이익 집단이 있기 때문에 뭐 사기업 아닙니까? 도쿄전력이. 그래서 이 바다에다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 국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도덕적 문제입니다. 윤리. 이웃 국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도덕, 규범, 윤리를 해치는 거예요. 아니 그 자기 나라의 이 핵 오염수를 모든 인류가 마시는 인류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이 귀한 선물에 그걸 뿌려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과학은요 항상 겸손한 인간의 자세를 갖고 발전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네. 과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는 겁니다. 과학이 대답 못하는 것에 대한 윤리 기준 도덕을 얘기하는 것 이것이 종교계가 하는 일입니다. 신부님도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일단 상식적으로 과학을 논하기 이전에 상식의 문제, 먼저 이 질문부터 먼저 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질문에 답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거면 니들이 먹던가 아니면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던가.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가? 이 아주 상식적인 질문에 답을 못 하죠. 그리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거라면 왜 30년이나 시간 동안 조금씩 방류를 해야 되는가 등이 투기를 하는가 이런 것. 그러니까 상식의 문제에 답을 못 하는데 거기에 과학, 알아듣기도 힘든 과학을 막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뢰 문제죠. 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 데이터들이 다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도쿄전력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IAEA의 뭐 보고서 요걸 통해서만 얘기하는데 신뢰할 수가 없죠 너무. 왜냐하면 이미 해양 투기를 결정해놓고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IAEA 같은 경우는 국제 원자력 기구지만 이 기구 자체가 원자력의 어떤 위험성을 뭐 이런 검증하는 단체가 아니고 핵 산업을 장려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그 전대 사무총장이 일본인이 10년 이상 그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이미 해양 투기를 위한 작업들을 다 해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뭐 일본 정부와 IAEA에 뭐 뇌물을 줬다는 이런 식의 뭐 뉴스 얘기도 나왔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문제에서 먼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서상의 문제. 네. 예,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큰 뭐 보리차 이만한 큰 보온통에 보리차를 끓여놔도 거기에 조금 똥물 하나 튀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이거 정서상의 문제. 근데 네. 더군다나 말이야 같이 밥을 먹다가도 앞 사람이 입에서 뭐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 밥에 툭 떨어지면 이거 못 먹어요. 그죠? 물론 뭐 비 좋은 사람 먹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간에 이 정서상의 문제. 그런데 거기 다른 것도 아니고 핵 오염수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정부의 태도인데. 네. 아니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나라 정부만큼은 정말로 무슨 수를 다 뭔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홍보 동영상을 찍고 그러고 있으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최근에는 또 뭐 홍범도 장군 뭐 흉상 철거부터 시작해서 예. 또 우리 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도 우리나라 기업이 하라 이런 식의 정책들을 이렇게 내놓는 거 보면.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생태운동이 아닌 독립운동을 먼저 지금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남은 키워드 봉투가 2개인데요. 이제 스님과 목사님 중에 누가 먼저 키워드 봉투 뽑아주시겠습니까? 저 3번 하겠습니다. 3번 뽑아주시겠습니까? 3번 키워드 봉투 열어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네, 인권에 대해서 또 할 얘기가 많죠. 스님 요즘 인권에 대해서 어떤 문제 가장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생명의 경시가 극악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대응 그리고 관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정권은 이태원 참사, 그리고 수재에 대한 희생자들, 그리고 오송 참사, 그리고 양해동 열사의 분신, 그리고 근래에 최근래에 있었던 최수근 해병 상병에 대한 그 죽음까지에 대한 것을 대하는 걸 보면 네. 이 사람들은 진짜 마구니 권속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런 사건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네.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군대에 어느 부모가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했던 공정과 상식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 아닌가요? 근데 그거를 지금 몇 년째 세월호부터 그리고 이 정권 들어서 있는 연달아 있는 그런 죽음들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잖아요. 목사님은 우리 인권 문제 어떤 부분 가장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때 사실 그 305명의 그 죽음, 250명의 그 학생들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죽음. 그런데 국가는 그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는 어디에도 없었던 그 참담한 참사를 보고서 종교인으로서 있을 수 없다 해서 제가 단식을 했었습니다. 광화문에서 국민단식장에서. 그때 40일을 굶으면서 그때 이 정부 청와대, 그 당시 청와대를 바라보니까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아우성치는 우리 국민들, 그 단식장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위로하지 못했어요. 어떤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역시나 그 정권이 물러갔습니다. 그 다음 정권이 이 세월호에 대한 진상, 그 부모들에 대한 억울함, 그 국민들의 이 충격,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저 이런 정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각종 사고, 끔찍한 사고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부터 좀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대책 좀 제안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다른 이념적인 거, 뭐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우리들의 국민의 삶을 좀 들여다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 또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이상한 집단처럼 몰아가는 이런 심각한 문제는 결국 국민들을 겁박하는 것이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인권이 말살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우리 정치인들, 우리 대통령이 좀 돈을 다 푸시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그리고 그런 권력을 정말 그 투표 때 선거 전에 나와서 얘기했던 그런 모습으로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부의 책임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신부님 말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직책이 정의평화위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인권 문제 더 또 각별히 보실 것 같습니다. 네, 부당하고 불의한 정권인 이제 그런 세력들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힘들어지는 게 인권 문제고 사람이 많이 죽게 됩니다. 네. 이게 가장 심각해지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나오는 건데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의 권리가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시대의 인간의 존엄성은 상대적이죠. 그래서 그 척도가 뭐냐면 돈, 뭐 지위, 쉽게 얘기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인간 존엄성의 척도다 보니까 쟤보다 내가 돈이 많으면 이게 내가 존엄한 거예요. 내가 지위가 높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존엄한 거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처벌될 수 있다. 이게 마련돼야 됩니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보호될 수 있다. 이게 돼야 돼요. 지금은요. 그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그만큼 존중되고 그만큼 보호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권력이 더 크고 돈이 없고 백도 없고 지위가 없으면 그들의 권리는 거의 없어요. 의무만 있을 뿐이고 그들은 존중되지 못하고 그런 세상 안에서 그래도 이 법과 이 시스템, 이 제도만큼은 그래도 아무리 가난해도 보호되고 아무리 돈이 많고 힘이 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게 마련된다면 사실 거기서 인권을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 느끼고 계시겠지만 검찰 제국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법이 그냥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가혹하고 더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너그럽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터전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고 할 때 인권을 위해서는 그런 법과 시스템 최소한 법은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 가치만큼은 지켜져야만이 네. 거기에 기댈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역대 지금 우리 현대사 안에서 제일 심각한 위험에 처해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희 마지막 키워드 봉투가 남았는데 목사님 자연스럽게 2번 키워드로 선택에 발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목사. 저희가 인권 문제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자유민주주의 예, 국가를 부르짖는 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네. 이번 키워드 봉투 열어봤더니 노동이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가장 큰 분야이기도 하고 또 약자의 고통이 큰 분야이기도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갈등이 깊은 상황인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거대 노동조합이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사회 노동 문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생산직의 노동자들을 마치 이렇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 또는 펜을 잡은 사람들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구별되는 이런 이상한 사회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노동 현장에서 생산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존중, 대우, 그리고 법으로서의 그 정당한 보호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도 제대로 아직도 안 돼 있고요. 기업에서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대하는 태도가 아직 멀었다고 봐요. 저는 지난 정부도 저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가 꽤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난 정부도 한심했어요. 진보 정권에서. 네, 진보 정권에서도 한심했어요. 저는 참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노골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난 정부가 뭐 잘 제대로 못했는데도 뭐 대단히 노동자들을 뭐 이렇게 키워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 지금 이상한 카르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노동조합들이 뭐 귀족 노동조합이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대기업의 이런 뭐 노동자들의 조합들의 그들의 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그것에 대한 것이 아직도 선진국에 또는 우리 그 노동자들을 대우하는 데는 못 미친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어제 뉴스인가요? 어제 그 데이터를 봤는데 이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이런 그 현상들이요. 이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는 우리 이 나라에서요. 아직도 심각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산업재해 말씀하시는 산업재해죠. 거죠? 예. 8월 한 달만 해도 벌써 20건이 됐다고 그래요. 하루 걸러 하루씩 이 그 노동 현장에서 그렇게 신음하며 죽음으로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 지금
이 노동 현장이죠. 네. 또 그들의 죽음을 아주 가볍게 봐요. 또 뭐 이 기업주들이라든가 기업은 어떻게 해서든지 은폐해서 자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거기에 정부는 그들 편이 돼가지고 아 정말 이런 그 노동의 현 상황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우리 사회다. 이것은 정말 우리 온 국민이 정말 정신을 차려서 바라봐야 되는 문제다. 우리 스님과 신부님으로부터는 이 노정 갈등이라는 말이 나오는 우리 사회에 좀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대책을 좀 제안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약한 노조들 그리고 약자인 노조들을 우리 한국 사회의 카나리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12월인가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수출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언론에서도 다뤄주고 우리 국민들도 약간 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네. 간호사법 제정 때는 병원들 문 닫으면 어떡하지? 우리 아픈 어머님 아버님 입원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빨리 끝내주길 바랬어요. 그리고 장애인들 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는 내 출근 시간 늦춰졌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굳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것이 저는 이 정권들에게 힘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정권에서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지칭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밝혀진 거 순살 아파트에서 밝혀졌듯이 최고의 카르텔이 LH 정관들과 맺어진 토건 비리였잖아요. 네. 거기에 무슨 노동자들이 끼어 있었습니까? 그 주차장 옥상이 무너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노동자들이에요. 그 카르텔에 의해서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었다고요. 신부님 어떤 대책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법대로 해 이런 말을 많이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사실 힘 있는 사람. 법대로만 한다면 참 좋겠어요. 어, 법에 정말 많은 좋은 것들이 좋은 장치들이 돼 있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법을 적용할 때 이제 고무줄처럼 적용해 버리니까 사실 노동 3권이라고는 헌법에 보장된 거잖아요. 네.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안에는 그 노동 3법이 사람들의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태업을 하거나 시위를 하면 불법이라고 이미 개발 독재 우리 시절을 거쳐가면서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돼 버렸죠. 법이 인정한 권리인데. 예, 법이 인정한 건데 그걸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들. 그런 시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또 노인들은 지나가다가 아, 저 빨갱이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노동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노동하면 사실 또 봉건 영주들이 농노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지금 요즘도 그렇게 바라봐요. 예. 그리고 여기에 특히 정권을 가진 권력을 가진 정권 정치 세력들이 누구의 편을 들으냐? 예, 가진 자의 편을 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시선도 노동자들을 농노처럼 바라보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조를 건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식부터 달리해야 되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정치인들도 사실 국민들이 고용주입니다. 예, 그들은 피고용인들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들은 노동자들이에요. 우리를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되잖아요. 그런 이해 충돌 안에서 그걸 잘 조율을 하라고 그들의 그런 권력까지 공권력까지 부여해 준 겁니다. 잘 이해 충돌을 잘 조정해서 누구 하나 뭐 피해가는 사람 없이 잘 두루두루 이롭게 하라. 우리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정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힘을 준 건데 오히려 그 힘으로 산은 더 높이고 골짜기는 더 깊게 만드는 이런 사회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종교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역할이 왜냐하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우리 종교계만큼은 우리들이 왜 많은 사회 활동가들이나 사회 단체에서 왜 우리 종교인들에게 와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는 순수함입니다. 예, 물론 안 순수한 게 너무 많아서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해관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세상의 모든 단체들은 다 이해관계 안에서 움직여요. 사람도 그렇고. 근데 그래도 종교만큼은 그 이해관계에서 그래도 한 발자국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사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사실 정부도 눈치 보기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상황에서 우리 종교인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들어먹지 않은 뭐 정권이지만 끊임없이 그래도 말하고 또 말해야 네. 눈치라도 보게 만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 또 인식도 바꿔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세 분과 함께하면서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김영의 뉴스 공감 3대 종단 특별대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뭐 짧지 않은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뭐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정말 제대로 좀 우리 사회 속에서 좀 실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좀 귀를 기울이고 이 종교인들의 이런 사심 없는 순수한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발 정치가 지금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나 또는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이 이 권력과 부에 취하지 말고 국민을 주인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이 이럴 때 여태까지 우리 역사를 보면 국민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바뀌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 의해서 이런 부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정말 사심 없이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신부님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중구사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이 여럿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라는 것입니다.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니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 똥 싼 바지다. 라고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들이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많은 입들이 정당하고 그리고 또렷하게 전달될 수 있게 나오셔서 그리고 곳곳에서 정당한 주장을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그 서울 목동 열병합 발전소 75m짜리 굴뚝에서 농성을 400일 넘게 농성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때 그 굴뚝 밑에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봉헌하러 이제 대전에서 이제 차 타고 가려고 이제 나서는데 신자분이 신부님 어디 가세요? 그러길래 저기 미사하러 갑니다. 어디로요? 그래서 저기 설명을 해줬어요. 네. 굴뚝 밑에 미사한다. 이 추운 겨울에 왜 거기까지 가서 왜 밖에서 미사를 합니까? 그냥 여기서 하시면 되지. 그러시길래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사람들 죽을까 봐 가요. 죽을까 봐. 네. 가면 미사를 하면 저 75m니까 굉장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미사를 하면서 핸드폰을 켜서 이 프레시로 만들어요. 그래서 비춰줍니다. 이렇게. 불뚜기로. 네. 그러면 거기 있는 노동자들이 그 둘이 그 위에서 그걸 봐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혹독한 추위 그리고 여름에 그 무더위 그걸 봐가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요. 우리의 이런 작은 몸짓이 그 사람 그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사람을 하루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그 힘이 된다면 그러면 얼마든지 아무리 엄동설한이라 하더라도 미사 가방 챙기고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는가. 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함께하는 것의 힘, 또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된다는 거 오늘 이렇게 함께 세 분과 얘기 나누면서 또 생각을 또 중요성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김혜영의 뉴스공강 3대 종단 특별대담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광주에서 또 새로운 분들과 3대 종단 특별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